안녕하세요. 이 험한 세상에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싱글맘이에요. 저는 오늘 이 사연글을 쓰면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 계획은 최대한 철저하게 결혼 후에 하라는 거요. 저와 남편이 애가 생겨서 결혼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물론 애가 생겨서 결혼한 사람들이 모두 저처럼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잘못하면 정말 지옥 문 앞까지 갔다 올 수도 있거든요.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에 만나서 예상하지 못한 아이를 임신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때는 저도 어렸고 아이가 그렇게 쉽게 생길 줄 몰랐죠. 남편은 얼굴도 잘생겼고 옷도 잘 입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도 많은 여자들이 남편에게 찝쩍대고는 했어요. 애가 생겨서 결혼하게 됐을 때는 남편이 좋아하는 여자들에게 나쁜 소리도 많이 들었었죠. 그래도 남편은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소문이 이상하게 나는 게 싫었던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제 아이를 책임져주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었어요. 그런 남편과는 다르게 시부모님은 저를 무척 싫어하셨어요. 아들 임신시켜서 앞길 막는 여자라며 처음에는 그 애가 내 아들 애인 거 확실하냐며 친자 검사까지 하자고 하셨거든요. 애가 태어나고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저를 부정한 여자로 만들고 제 아이를 혼외자처럼 만들 것 같았거든요. 검사를 하고서야 아이에 대한 공격은 멈추었지만 여전히 저를 향해서는 날선 공격을 퍼부었어요. 본인들 눈에는 차지도 않는 며느리, 그게 저였던 거예요.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너 때문에 만나지 못했다는 말을 수십 번도 더 들었으니까요. 며느리 취급 안 한다면서도 일이 생기면 불러서 일 시키고 돈 내야 할 거 있으면 돈도 달라고 윽박지르고 여하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임신과 출산, 육아 때문에 학업도 꼬이고 취직도 꼬인 사람이었죠. 애가 3살이 될 무렵이 되어서야 제게 시간이 주어졌죠. 아이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려 했었지만 이상하게도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았어요. 남편은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생겨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2가지 있었거든요. 바로 외모를 가꾸는 것과 명품에 대한 사랑이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고 있었고 저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일했어요. 살뜰하게 살면 그래도 조금은 저축할 수 있는 만큼은 벌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치가 저희를 점점 올가매는 거예요.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투자까지 뛰는데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빚이 늘어서 결국에는 집을 팔고 허름하고 낡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5년 차에 남편은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바로 캠핑이었죠. 한창 캠핑 붐이 일어날 때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비싼 캠핑 장비를 사들이더라고요. 혼자 즐길 거라면서 아기자기하고 예쁜 소품도 사들이는 걸 보고 저는 저와 아이를 위해 사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와 아이는 제일 처음 캠핑에만 같이 가볼 수 있었어요. 그 뒤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남편 혼자서 다니게 됐어요. 여전히 캠핑 장비를 사느라 생활비를 주지 않는 남편에게 저는 몇 번이고 말했어요. 제발 이제 그만 좀 사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알았어 하면서 흘려넘기고는 여전히 비싼 물건을 샀어요. 캠핑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2주에 한 번은 나가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는 매주 주말에 캠핑을 하러 갔어요. 사실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힘드니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남편에게 더 이상 캠핑 장비를 사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보내준 거였거든요. 사건이 터진 건 캠핑을 다니게 된 지 5달째 되던 날의 평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연차를 쓰고 건강검진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아이 보느라 건강검진을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하게 돼서
급히 연차를 쓰는 바람에 남편에게도 알리지 못한 연차였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검진을 하고 나오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군요. 시간을 보니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남편 회사가 근처에 있었으니 오랜만에 남편과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싶어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이 밥 먹을 시간 없다며 전화를 뚝 끊더군요. 바쁜가 보다 싶어서 남편 회사 앞에서 발길을 옮기는데 남편 회사 동료와 마주치게 됐어요. 그분도 밥 먹으러 나오는 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하니 그 사람도 인사를 해오며 이상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오늘 그 친구랑 같이 캠핑 가시기로 했다면서 여행 취소됐나요? 그 말에 너무 당황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필사적으로 하며 물었죠. 아, 남편이 캠핑 간다고 하던가요? 연차는 내일까지일까요? 아니요, 하루만 썼던데요. 평일날 그렇게 오래 못 간다고 가까운 데 간다더니 결국은 못 갔나 보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도 있네요. 그런데 남편이 캠핑 가는 이야기 많이 하나 봐요. 네, 매번 와이프랑 갔다고 자랑해서 저희 와이프가 좀 보고 배우라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모를 수가 없죠. 저한테 말도 없이 연차 쓰고 캠핑을 갔고 집에서는 양복을 입고 나갔으니 저를 속일 의도였던 거잖아요. 저한테 숨길 게 없으면 캠핑 갔다 오겠다는 말을 하고 당당하게 나갔을 테니까요. 게다가 매번 와이프랑 갔다니 저희는 처음 한 번 빼고는 간 적이 없는데 말이죠. 결국 그날 저녁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양복을 입은 채 나오더군요. 저는 남편 차량 앞으로 가서 트렁크부터 열었어요. 캠핑 장비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뭐 하냐는 말은 무시한 채 캠핑 장비들을 하나하나씩 다 열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죠. 여자들의 화장품 파우치를요. 5달 동안 몰래 만나다 보니 안 걸릴 거라 생각했는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냥 가져갈 생각이 없었는지 그게 그 자리에 떡하니 있더군요. 제가 그걸 들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거 뭐야? 어떤 놈이랑 바람이 나서 평일에 연차까지 쓰고 만나. 남편이 잠시 당황하더니 눈알을 굴리더군요. 이번에 친구 부부가 왔었는데 친구 부부네 와이프가 쓰던 거야. 여기에 들어가 있을 줄 몰랐네. 거짓말 그만해. 친구 부부랑 캠핑을 갈 거면 캠핑 간다고 말하면 되지. 나한테는 일하러 가는 것처럼 양복 입고 가놓고 연차 쓰고 캠핑을 가? 그리고 돌아올 때도 봐. 당신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네? 나 속이려고 그런 거 모를 줄 알아? 내가 바보야? 등신이야? 언제부터 만났어? 어떤 년이냐고. 진정해. 여기서 이럴 때 아니라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끝내고 가. 집에 들어가서 애인은 앞에서 너희 아버지 바람났다 하고 이야기하면 애가 좋아서 박수치겠다. 그치? 애한테 무슨 상처 주려고 집안에서 이야기하지? 정신이 나갔지? 여자랑 바람나니까 애도 와이프도 눈에 뵈지도 않지? 그런 거 아니야. 진정 좀 하라니까. 내가 바람핀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왜 없어? 너 캠핑 갈 때마다 와이프 데리고 간다고 했다면서. 내가 너하고 캠핑 딱 한 번 해봤어, 이 나쁜 새끼야. 그 비싼 캠핑 장비 여자 만나려고 샀어? 누구는 생활비 쪼들려서 투잡 뛰는데 누구는 생활비 아껴서 여자 만날 때 쓸 장비 사고 있고 내가 속이 터지겠어 안 터지겠어? 한바탕 속에 있는 말을 다 토해내고 나니 남편 놈은 얼굴을 굳히고 당분간 따로 있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시댁으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가면 용서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며 시댁으로 가버리더군요. 그런데 시댁에서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오니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전화 와서 하늘 같은 남편을 왜 쫓아냈냐고 난리를 피웠어요. 너 눈에 뵈는 게 없어? 누가 하늘 같은 남편을 시댁으로 쫓아내? 네가 이럴 자격이나 있니?
애 하나 가진 걸로 우리 집에 들어와 눌러붙은 너한테 우리 아들 함부로 대할 자격 없어. 어디서 저런 무자란 게 들어와서 아이고 내 팔자야. 저도 이번만은 참을 수 없었죠. 네, 그 하늘 같은 남편이 다른 년이랑 바람을 5달 동안 피우고 오늘 저한테 거짓말 하다가 들켰거든요. 평일날 일까지 쉬어가며 여자 만나다가 걸리더니 시간을 좀 갖자니 먼저 시댁으로 간 게 그 하늘 같은 남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저한테 전화해서 이 난리예요? 이 집에는 바람 피워도 하늘 같은 남편이면 다 용서가 되나 보죠? 뭐? 야, 우리 아들 바람 핀 증거가 어디 있어? 그리고 너 같은 년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바람을 필 만도 하지. 네가 뭐가 잘났어? 예쁘기를 해 돈이라도 잘 벌어.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눈치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로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 네가 눈에 뵈는 게 없지? 결혼시켜주니 시댁이 우스워? 증거는 차고 넘쳐요. 캠핑 장비 안에 여자 물건이 가득하던데요. 어떤 년인지 잡히면 남편이랑 둘이 묶어서 불린 남녀라고 온 마을에 소문내고 다니려고요. 제가 못생기고 돈도 없고 시댁도 별 볼 일 없고 눈치도 없어서 그런 식으로밖에 일 처리를 못하거든요. 꽥 소리 지른 저는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집에 있던 캠핑 장비들을 모두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팔아버렸어요.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인데다가 남편 새끼랑 상간녀가 얼마나 곱게 사용했는지 좋은 가격에 팔아제껴서 그나마 마음이 편했죠. 그리고 그 물건들을 다 팔고 나니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캠핑 장비 사라진 걸 보고 화를 내더군요. 여기 있던 장비 다 어쨌어? 팔았다. 왜? 너 여태껏 우리 집에 생활비 안 줬어. 다 팔아도 그 생활비 반도 안 나오더라. 당신이 안 준 생활비라고 생각하면 안 아까울 거야. 어차피 있으면 여자나 만나러 다닐 때 쓸 장비 뭐하러 집에다 놔둬? 그게 다 얼만데 그렇게 후려쳐서 받았어.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아니지. 뭐가 아닌데? 아닌 건 네가 저지른 불륜이지. 앞으로 캠핑 장비 사들이기만 해봐. 네가 또 바람 피우는 거라 생각하고 내가 손수 오는 족족 다 분지르고 태워버릴 거니까. 알았어. 앞으로 안 사면 되잖아. 그리고 그 여자랑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해? 지금 여기서 그만하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야 당신이 아니라. 왜 네가 여기서 뭐가 되는 것처럼 구는데? 그냥 이참에 헤어질까? 나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질렸어. 나도 내 새끼랑 느긋하게 카페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저녁에 같이 뒹굴면서 살고 싶어. 돈 없어서 매번 저녁마다 투잡들어 나가는 마누라 놔두고 개집질을 하는 남편을 보고 어떻게 열이 안 받고 화가 안 나? 너라면 화 안 나겠냐? 알았어. 내가 미안해. 사과할게. 더 이상 여자 안 만날 거고 오로지 우리 가정에 충실하고 딸하고 당신한테 잘할게. 그럼 됐지? 갑자기 이렇게 사과하고 다 끝내자고?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 당신 미안하다 그러면 내가 아이고 그래요 괜찮아 하고 말할 줄 알았어? 사과는 내가 원할 때 받아줄 거야. 그 전까지는 나한테 사과하지 마. 저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의심만 더 늘었죠. 남편님이 왜 여자랑 이렇게 바로 헤어졌을까 싶었거든요. 이때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여자랑은 재미만 보고 싶었던 건가? 하고요. 남자들이 바람나면 마누라한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3일 만에 모든 게 끝나 있었잖아요. 그럴 거면 남편이 그렇게 공들여 만났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뒤를 캐봤는데 정말로 만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때부터는 저와 아이에게 눈에 띄게 잘해줬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니 저도 용서할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여자 문제가 또 터졌거든요. 첫 외도 문제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남편의 태도가 점점 바뀌고 있었어요. 쎄하다는 느낌 아시죠? 뭔가 눈에 띄게 변한 건 아닌데
가끔씩 저와 아이를 방치하는 느낌이 들거나 냉정하게 끊어내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점점 더 그게 심해지면서 이혼 직전에는 완전 남처럼 대했거든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고 운이라도 떼면 말도 섞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밖으로 나가버리니 대화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몇 번의 대화를 시도한 끝에서야 남편이 왜 그러는지 알게 됐어요. 요새 왜 이렇게 날카롭게 굴어? 내가 뭐라도 알아야 신경을 쓰지. 애한테도 그렇게 차갑게 대하고. 대체 무슨 일인데? 나한테 화난 거라도 있어? 이제 그만하자. 나 당신이랑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든. 이제부터는 그 사람한테만 집중하고 싶어. 뭐? 사랑? 당신 미쳤어? 당신 유부남이야. 애 딸린 유부남. 그런데 무슨 사랑이야? 그거 사랑 아니고 불륜이거든? 와, 대단하다, 대단해. 결국은 바람을 또 피우네? 바람 피우는 거 아니고 사랑.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법대로 하자면 법대로 해. 나는 그 여자랑 결혼까지 할 거라서 솔직하게 말하면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거든. 정말 네가 미쳤구나? 뭐? 결혼? 지금 결혼 상태인 네가 결혼? 내가 쉽게 이혼해줄 것 같아? 어떤 년인데 내가 얼굴이나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떤 년이길래 남의 남자를 꼬셔서 이혼까지 하도록 만들어? 남편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짧게 한숨을 쉬며 저한테 소리 지르더군요. 그 꼴로 누구를 만나? 당신 거울 좀 보고 살아. 내 옆에 있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기는 해? 얼굴이 못생겼으면 꾸미고 다니기라도 해야지. 완전 아줌마 꼴에 옷은 다 늘어져서. 내가 여태껏 참고 산 것만도 대단하다는 생각 안 들어? 당신이 뭘 참고 살았는데? 나쁜 새끼야. 나도 너처럼 생활비 안 쓰고 화장품에 옷에 미용에 썼으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어. 내가 살림하느라 고생할 때 옆에서 얼굴 두드리며 치장만 열심히 하던 주제에 뭐? 참고 살았다고? 마누라가 돈 벌어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라도 해줬으면 고마워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가만 보니 진짜 쓰레기 아니야. 그래, 쓰레기 할게. 그러니까 이혼해줘. 최대한 빨리. 남편은 저와 부딪히는 걸 피하며 무조건 이혼하자고 달려들더군요. 그 길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시댁에 들어가서 살던지 상간녀 집에서 같이 살던지 하겠죠. 분노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저는 일주일 연차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남편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이틀째가 돼서야 저는 상간녀를 보게 됐어요. 정말로 저와는 정반대의 여자였어요. 예쁘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었죠.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명품이나 명품에 준하는 브랜드였거든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는 남편과 함께 유유자적하게 쇼핑을 하더라고요. 비싼 주얼리샵에서 무언가를 구매하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살이 부들부들 떨리는 기분을 참아냈어요. 마누라한테는 기념일에도 선물 하나 안 사주더니 저런 여자한테 빠져서 돈은 잘만 쓰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뒤를 쫓는데 두 사람이 큰 주택 앞에서 내리더군요. 그리고는 한 차례 안아주더니 남편은 자기 차를 끌고 떠났고 상간녀는 그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더니 그 현관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남편이 내려간 길 반대편으로 내려가더군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상간녀의 뒤를 쫓았는데 생각지도 못하는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바로 남편에게 빅엿을 먹일 생각이요. 며칠 더 상간녀 뒤를 쫓던 저는 일주일 뒤쯤 남편을 불러냈어요. 긴 말 안 해. 이혼 다시 생각해. 나 정말로 마지막 기회 주는 거야. 다 정리하고 나랑 애 옆으로 돌아와. 그러면 용서는 해줄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애 아빠잖아. 내가 왜 당신이랑 살아야 되는데? 당신보다 100배는 더 좋은 여자랑 결혼할 거니까
당신도 제발 그만하고 나 좀 보내줘. 이러면 당신만 곤란한 거 잘 알잖아.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나봐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매달려 있을 건데? 결국은 당신 발로 무덤 파고 들어가겠다는 거네? 좋아. 나도 나 싫다는 남자 붙잡고 살 정도로 뻔뻔하고 멍청한 여자는 아니니까. 그럼 나도 내 조건 들어주면 바로 이혼해줄게. 애 친권, 양육권 나한테 주고 매달 양육비 보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나한테 줘. 어차피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걸로 위자료 하면 되겠네. 그거면 돼? 고작 그거 받겠다고 여태까지 그 난리 친 거야? 미리 말했으면 내가 알아서 챙겨줬을 텐데 뭘 그렇게 바락바락 악을 써. 애는 당신이 데려가. 어차피 그 여자는 애 필요 없대. 그리고 집도 당신이 가져가. 지금 당장 이혼 서류 내 앞에서 작성하면 나도 지금 당장 명의 변경해줄게. 그럼 됐지? 정말로 큰 소리치며 남편이 인심후한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이 거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속으로 웃으며 미리 준비해뒀던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그러자 남편이 씩 웃더군요. 다 자기가 그린 대로 일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지은 웃음이었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웃음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그렇게 저는 집을 받았고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게 됐어요. 명의 이전해주고 남편은 시댁으로 갔고요. 제가 남편에게 기분이 안 좋으니 이혼 결정될 때까지 떨어져 지내자고 했고 남편이 흔쾌히 나가준 거였죠. 그렇게 남편이 시댁에 돌아간 지 며칠 만에 시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잠깐 시댁에 오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갔더니 시댁에서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두둑한 걸 보니 돈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죠. 이게 뭐죠? 뭐겠어? 위자료야 위자료.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한테서 더 이상 질척대지 말고 깔끔하게 떨어져.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전처라고 말하고 다니지도 말고. 어기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 3천만 원 요구할 거야. 요컨대 입막음 용값이었던 거죠.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아들을 위해 뭐든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죠. 잘못한 자식 새끼에 대한 사랑을 이런 방식으로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니 머리가 어지랬죠. 하지만 저는 그걸 거부할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집어들자 시모가 종이를 한 장 들이밀더군요. 각서다. 우리 아들 봐도 아는 척 하지 말고 애가 우리 아들 애라고 찾아오지도 말고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전처라고 말하지 말라는 내용이야. 알아들었으면 각서에 지장 찍어. 저는 그것을 읽고는 한마디를 꺼냈어요. 죄송한데 여기 몇 가지 더 추가해도 될까요? 내용 듣고 결정하마. 이혼하고 나면 번복은 할 수 없다. 이 항목이랑 양육비는 꼭 줘야 한다. 아이에게 접근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도 넣어주세요. 뭐든 꼼꼼하게 하는 편이 좋은 법이죠. 어차피 애는 필요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써야 하고 양육비는 이혼해서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간 이상 지불해야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안 줄 때를 저도 대비해야 하니까요. 시모가 잠시 생각하더니 별로 해가 될 게 없는 내용이다 싶었는지 알겠다며 도장을 찍더군요. 그걸 보고 저도 지장을 찍었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여태껏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아주 모자라서 속을 썩이더니 마지막에는 그래도 기분 좋은 일 하나 해줬구나. 너는 우리 집이랑 안 맞았던 거야. 너한테 잘 맞는 남자가 어디 있을지도 모르니 잘 살펴보며 지내라. 하긴 우리 아들보다 더 대단한 남자는 못 만나겠지만 말이다. 네가 무슨 수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겠니? 그러게요. 저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어디서 복덩이 같은 여자가 굴러와서 여자나 밝히는 새끼 뒤치다거리 해준다고 하더니 2천만 원은 제가 여태껏 이 집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고맙다는 말은 안 할 거고 어르신들도 생색내지 마세요. 그 돈만큼 사람 괴롭힌 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저도 이제야 이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며느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 마음에 아주 쏙 들기를 바랄게요. 저 같은 여자보다는 명품으로 온 몸을 휘감고 다니는 여자가 이 집 사람들하고 딱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제 말에 시부모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새파랗게 어린 여자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니 화가 났던 거겠지만 저야말로 이 모욕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죠. 그간 얻어먹은 욕이 얼만데 2천만 원으로 퉁을 치려 하다니 완전 도둑놈 신보잖아요. 어쨌든 두 사람에게 한바탕 쏘아주고 밖으로 나오면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죠. 각서에 나온 대로 잘 지켜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너나 잘 지키라고 하고 각자 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이 될 때까지 정말 조심스럽게 기다렸어요. 두 사람이 깨지면 제 계획도 깨지니까요. 상간녀와 남편님이 깨쏟으며 알콩달콩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제가 줄 비곁이 두 사람에게 큰 타격을 줄 거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게 정리되자마자 남편부터 불러냈어요. 커피숍에 들어섰는데 남편이 앉아있는 게 보이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남편놈이 살짝 놀란 얼굴로 쳐다봤어요. 남편놈이 마음고생을 시키지 않으니 저절로 시간이 넉넉해져서 잠도 잘 자고 꾸밀 시간도 돈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찍어바르고 미용하고 예쁜 옷 사입었더니 저도 아줌마 때는 좀 벗겨진 모양이었죠. 많이 바뀌었네? 그거 보여주려고 나오라고 한 거야? 당신이 아무리 찍어바르고 꾸며도 나는 당신한테 안 돌아가. 뭐래? 정신 나갔어? 당신이랑 나랑은 남보다 못한 사이야. 너 좋으라고 꾸민 거 아니거든? 착각도 적당껏 좀 해. 그럼 왜 보자고 했는데? 각서에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잖아. 급한 일 아니면 간다? 급한 일이기는 해. 하긴 나보다는 당신한테 급한 일이긴 한데 필요 없으면 그냥 갈게. 나도 필요 없다는 사람한테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일어서는 신용을 하자 전 남편이 저를 급히 잡더군요. 무슨 일인데 그런 말을 해? 말해봐. 급한 일이란 게 뭔데? 내가 이런 말하면 또 당신한테 미련 못 버리고 질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여태까지 말 안 하고 있었거든. 근데 우리 이제는 진짜 남이고 나도 당신한테 아무런 미련도 없어. 솔직히 이런 이야기 한다고 나한테 득될 것도 실될 것도 없는데 그래도 당신이 내 아이 아빠라서 도와주려는 거야.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어? 나 당신이 이혼해달라고 했을 때 당신이랑 그냥 미행한 적 있었거든? 근데 엄청 큰 주택에서 당신이 내려주고 항상 당신이 먼저 자리 떴지? 근데 그녀는 당신이 가고서도 그 문 앞에서 10분을 서 있더라고. 그리고 집에 왜 안 들어가나 싶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향하던데? 그 주택가에서 좀 많이 떨어진 원룸촌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 약속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 뒤에도 쭉 그 여자는 그 주택에서 내려줘도 매번 똑같은 원룸 빌라로 가더라고. 출퇴근도 거기서 하던데?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잘 알아보고 결혼하는 거 맞지? 제 말을 듣는 동안 전 남편 얼굴이 시시각각 변하더군요. 이게 끝이야. 뭐 두 사람 간의 신뢰가 있으면 큰 문제 없는 일이지. 내 이야기는 끝났으니까 이제 정말 끝이네. 갈게.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전 남편이 초조한 얼굴로 제게 그러더군요. 혹시 그 건물이 어딘지 기억해? 같이 좀 가줬으면 하는데. 저는 알겠다고 흔쾌히 말하고 전 남편을 데리고 상간녀가 드나들던 원룸으로 향했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전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었어요. 전 남편은 원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근처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놔두고 가려다가 곧 있을 즐거운 만남을 위해 가지 않고 같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상간녀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온몸에 명품을 휘두르고요. 빌라 입구에서 들어가려는데 전 남편이 나타나 상간녀 손목을 확 낚아채며 소리치더라고요. 너 뭐야?
여태까지 부잣집 딸인 것처럼 나 속인 거야? 네가 왜 여기서? 오빠, 여긴 어떡해?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잠깐 들른 거야. 아는 사람? 그러면 너 혹시 바람났어? 다른 남자 만난다고 이 원룸에 드나드는 거야? 전 남편의 그 말에 상간녀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버벅거리며 전 남편 눈치만 보더군요. 말해봐. 너 바람난 거냐고. 나랑 결혼하기로 해놓고 다른 남자랑 동거해? 그런 거 아니야. 사실은 집에서 나와서 여기서 잠깐 다니고 있어. 직장이 여기랑 가까워서 다른 곳 구할 때까지는. 거짓말할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 너 부잣집 딸 아니지? 상간녀는 전 남편 말에 대답도 못하더군요. 남편이 그걸 보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더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렇게 돈이 많은 년이 왜 나한테 결혼 준비 다 맡기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돈도 없는 년이었네. 우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 도대체 뭐 믿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말 좀 해봐. 그게... 지금 걸치고 있는 것도 다 짝퉁이야? 너 설마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런 거 모으고 다닌 거였어? 그럼 너 직장도 거짓말했어. 너 대기업 다닌다며. 미안. 오빠,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이걸 보니 제 짐작이 맞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상간녀가 돈 많은 여자라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저랑 이혼하자고 당당하게 말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그 다 허물어져가는 집 명의에 애 친권, 양육권까지 싸그리 다 줘버린 거예요. 자기 무덤 파는 줄 모르고 말이죠. 삽질도 그런 삽질이 없었죠.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첫 번째 외도 때 남편이 금방 상간녀와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남편이 왜 이렇게 쉽게 끊었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첫 번째 외도 상대가 그리 잘 사는 집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간보다가 아닌 것 같으니 헤어지자고 하고 저한테 다시 돌아온 거였죠.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벌어다 줄 돈으로 열심히 꾸미고 치장하려고요. 완전 나쁜 놈의 새끼가 따로 없어요. 마누라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두 번째 외도에서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를 만나서 옳다구나 싶어서 뺏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작업하고 저한테 이혼 선언까지 한 거죠. 그것마저 잘못 생각한 거지만요. 그 명품들이 짝퉁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나 보죠. 하긴 마누라 돈으로 불륜하는 것부터가 참 바보 같은 놈이 하는 짓이긴 하잖아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건 본인이면서 상간녀에게 네가 속였다며 난리 피우고 이 남자는 불륜도 사랑이 아닌 계산적으로 하는 천하의 나쁜 놈인 거죠. 하긴 불륜을 사랑으로 해도 문제가 있지만 그마저도 계산이었으면 소시오패스 아닌가요? 전 남편의 계속되는 추궁에 상간녀가 먼저 고개를 숙이더군요. 오빠,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좋다며. 구질구질하고 다 늙은 아줌마 같은 마누라가 싫다며. 내가 오빠 옆에서 오빠 빛나게 해줄 사람이잖아. 지랄하네. 야, 돈도 없는 년한테 내가 무슨 관심을 가져. 부잣집 딸인 것처럼 거짓말해놓고 사랑한다고? 거짓말도 적당껏 좀 해라. 역겨워서 토 나올 것 같으니까. 전 남편의 발언에 상간녀 얼굴이 확 굳어버렸어요. 그 예쁜 얼굴이 바들바들 떨리더니 전 남편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나 버리겠다고? 결혼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그래, 너 나 속이고도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꿈 깨라. 어디서 쥐뿔도 없는 년이. 야, 내가 쓴 돈 다 내놔. 결혼식 취소 비용 다 내놓으라고. 오빠 돈 많다며? 그 정도도 처리 못해줘? 설마 오빠 돈 없어? 하긴 이상하긴 했어. 마누라가 워낙 없이 살았잖아. 여태까지 마누라한테 돈 벌게 시키고 그 돈 갈취해서 그 비싼 물건들 사들인 거야? 미친놈? 결혼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네. 너 같은 놈한테 잘못 걸렸으면 당신 전처처럼 이혼할 때까지 돈 갖다 바치느라 일하다 늙어 죽었을 테니까. 결국은 전 남편도 상간녀와 똑같았던 거죠.
두 사람 다 돈이 많은 척을 했고 두 사람 다 돈이 많은 사람을 찾은 거예요. 기생충처럼 빌붙어서 살고 싶어서.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다 했다. 왜? 어쩔 건데? 어차피 다 들통나고 파혼까지 당한 마당에 내가 못할 건 뭐 있는데? 돈 많은 여자를 잡아가지고 팔자 펴려고 한 기생오라비 같은 새끼가 감히 누구한테 지랄이야? 여자한테 빌붙지 않으면 명품도 못 사는 남자 같은 거 내 쪽에서 거절이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디서 저딴 놈이랑 엮여가지고 앞으로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테니까 우리 집 앞에서 당장 꺼져. 상간녀 성격이 보통 넘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끄끄거리며 웃음을 참고 있었고 낭패한 전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정말 배를 붙잡고 웃고 싶었죠. 그래도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삼고 싶지는 않아서 열심히 참아봤답니다. 그래도 웃음이 막아지지는 않았지만요. 상간녀가 자리를 뜨고 저도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는데 전 남편이 저를 붙잡더군요. 잠깐 기다려봐. 우리 이혼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당신도 봤잖아. 저 여자 나를 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 게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사치만 엄청 해대는 여자고. 난 그냥 저 여자한테 당한 불쌍한 남자야.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소름 돋는다. 당신이 저 여자한테 하는 모든 말들이 당신한테 해당되는 일인 건 알고 있어? 당신도 나를 돈으로만 생각했잖아. 그리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사치만 해대고 있고. 그 여자한테 당한 게 아니라 그 여자 이용하려다가 역으로 당한 거겠지. 말하면서도 자괴감 같은 건 안 드나 봐? 엄청 뻔뻔하네.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정말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게. 돈도 착실히 벌어서 생활비도 주고 사치도 안 하고 명품도 사지 않을게. 그러면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애도 아직 어리고 이혼은 아이 정서에도 좋지 않기도 하고. 아이 정서를 생각하는 놈이 애는 필요 없으니까 나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어? 정신 나간 놈 아냐? 당신이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로 들려서 결혼은 다시 못해줘. 그리고 이럴 줄 알았던 저는 가방에서 각서를 꺼내 전 남편 앞에 들이밀었어요. 각서. 지장 찍고 도장 찍은 거 맞지? 이혼 번복 안 된다고 미리 이야기했어? 약속은 잘 지키면 좋겠네. 애 핑계 대고 재결합 같은 거 꿈도 꾸지 마. 너 같은 놈이 아빠라는 것보다 애 정서에 안 좋은 일은 없어.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쁜 영향 끼칠 것 같으면 미리 손절하는 게 애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칼같이 끊는 제 말에 전 남편이 그 앞에서 황급히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제발. 아니면 집만이라도 둘이서 나누면 안 될까? 아니면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도 돌려주면. 그건 이미 다 끝난 일이고 내 입단속 시키면서 젊고 돈 많은 여자랑 미래를 꿈꿀 때는 넙죽넙죽 잘만 주더니 결혼하니 못하게 됐다고 줬던 걸 뺐니? 욕심도 많아. 당신이 준 집은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더 이상 손 못 대. 그리고 양육비 안 주면 월급에서 빼갈 수 있도록 법적 조치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하고. 전 남편이 뿌리치고 나가는데 뒤에서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용서해달라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놈이 무슨 용서를 빌어요? 다 거짓부렁인 거 티가 나는데 말이죠. 용서? 돈 많은 여자 잡아서 호강할 줄 알고 다 쓰러져가는 집 선심 쓰듯이 던져줄 때는 미안하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으면서 시댁에서 한술 더 떠서 돈으로 깔끔하게 저와 아이라는 존재를 털어내려 할 때도 미안한 마음 눈꼽만큼도 없었던 놈이 말은 어찌나 청산유수인지 제가 용서할 리가 없잖아요. 억울해서 화병이라도 걸려서 골골대면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용서를 빌기는 왜 비냐 이 말이죠. 결국 전 남편의 재혼은 영원히 물 건너 가버렸어요. 상간녀가 직접 전 남편 직장에도 소문을 다 낸 데다가 이번 일로 첫 번째 외도까지 들통나버렸죠. 그때 저와 대화했던 그 직장 동료가
회사의 이야기를 다 퍼뜨린 모양이더라고요. 저와 대화할 때 제 모습이 이상했다는 걸 알아챈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야 그 직장에 안 다니는 외부자이니 굳이 신경 쓸 일 아니지만 당사자는 좀 다르잖아요? 자기 이미지가 완전히 박살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여자들에게 격렬어린 시선을 받는 게 힘들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퇴사를 했더군요. 그래도 열심히 돈 많은 여자 꼬셔보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허세 가득한 SNS는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렇지만 잘 될 리가 있나요? 집도 없이 시댁에 얹혀 사는,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고 외도 상대와도 파혼한 남자가 잘 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리고 그렇게 전 남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던 시댁에서도 1년이 다 지나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애미냐? 긴 말 안 하겠다. 애 데리고 다시 돌아와라. 기회는 2번 안 준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다시 와. 무슨 소리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뜬금없이 전화하셔서 애미라니. 죄송하지만 저희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아니지, 남보다 더 못한 사이죠. 그런데 왜 제가 돌아가요? 그리고 사람을 우습게 보시는 모양인데 기회는 그쪽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줘야 하는 거죠. 저는 줄 생각도 없긴 하지만 기분이 무척 상하네요. 저는 아직도 어른께서 직접 작성해서 주신 각서 잘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 각서대로 행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다 해도 너보다 잘난 건 사실이야. 그리고 넌 싱글맘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그거 아무나 못해. 너 같은 애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얼른 이 집에 돌아와. 걱정 안 해주셔도 열심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친정에서도 많이 도와주니까 괜찮고요. 저한테 신경 쓰지 말고 아드님한테나 신경 써주세요. 아참, 양육비는 밀리지 말고 꼬박꼬박 보내주라고 전해주세요. 각서 기억하시죠? 어기면 위자료 3천만 원이에요. 어차피 지장에 인감까지 찍었으니 어기지는 않겠지만 걱정은 좀 되네요. 전화와서 오라고 하는 거 보니 그 사람 발등에 불 떨어진 모양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더 이상 엮일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좋은 며느리 만들어주세요.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처가도 별 볼 일 없고 눈치까지 없는 며느리 뭐하러 다시 맞이하려 그래요? 집도 없고 여전히 어른이랑 같이 살면서 이혼과 파혼을 한 번씩 한 아들인데 그에 걸맞는 며느리 찾아주시면 되죠. 그럼 이만 전화 끊을게요.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기분이 더러워져서 안 되겠네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아, 싸가지 없는 말을 하고 나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착한 어른이랍니다. 다만 제 심장에 비수 박아서 비틀어 짜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의범절 지켜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저와 그쪽 집안과의 악연은 끝을 맺었어요. 정말 길고도 질긴 악연이었죠. 아이를 갖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겪지 않았겠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견뎌낼 수 없었겠죠. 그 아이는 지금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언젠가 아이가 아빠에 대해 궁금해하면 차분하고 진지하고 교육적인 말로 이야기해주려고 미리 사연글을 쓰면서 정리해봤네요. 여전히 떠올리면 욕이 나올 것 같은 말들이었지만 마지막에 선사한 엿 덕분에 조금이나마 맺힌 돌덩이가 사라진 기분이에요. 그리고 글 읽는 분들께서도 조금은 시원한 기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